이 장은 객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장 프로그램에서 핵심이 되는 건 객체예요. 객체들을 이제 생성해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동작하게끔 하겠죠. 그러면 이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이 객체 지향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또 재미난 어떤 예제가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어떤 회사에서 팀장이 밑에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있었어요. 철수와 미미.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프로그래머 중에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검증해 보고 싶었어요. 팀장이. 그래서 이제 과제를 내줬습니다. 과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그 GUI에 세 가지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들을 클릭하면 회전을 시켜야 되겠고, 회전하면서 웨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웨이 파일로 되어 있는 어떤 파일을 틀어가지고 음악 뭐 소리를, 그 애니메이션 소리를 내게끔 이제 요구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를 받아서 이 두 명이 저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는데, 철수는 객체 지향을 싫어해. 객체 지향을 몰라. 그래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짰고, 미미는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얘가 짠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함수는 요 함수예요. rotate, play sound. 그러면 이 rotate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을까요? 도형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동작해야 되는 게 달라지게 되면은 다른 어떤 또 함수를 추가적으로 불렀겠죠. 그러면 어떻게? 조건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플레이 사운드는 모두 다 웨이브 파일이니까 그냥 웨이브 파일을 재생하면 되겠고, 만약 이 경우도 이 도형마다 재생해야 되는 웨이브 파일이 다르면 또 조건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세 개의 클래스를. 그리고 조건문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물론 코드가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코드가 중복이 안 되겠죠. 만약 똑같은 거면 얘네들 아우르는 상위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제출했어요. 근데 팀장이 원래도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스펙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은 또 뭘 봐야 되냐면 주어진 걸 만들 수 있는지 또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나중에 유지보수를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잘 코드를 만들었는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도형을 준 거예요. 새로운 도형. 그러면 얘는 도형을 주면서 이 도형은 웨이브 아니가 mp3 파일을 틀라 그랬어요. mp3. 그러면 아까 했던 이 함수 모두 다 수정을 해야 되죠. 스위치문의 조건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어때? 얘는 기존에 만들었던 거 하나도 안 건드려요. 이 세 개의 클래스를 어떻게 해? 안 만진다는 거예요. 안 만지고 그냥 얘만 만들어서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객체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OCP에 해당돼요. OCP. OCP가 뭐냐면은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즉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확장할 수 있어야지 좋은 코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 뭔가 확정하려면 코드 계속 수정해야 돼. 만들어놨다 하면서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되는데, 얘는 영향을 받지 않는 코드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만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니네들 또 잘못 만들어 왔다. 얘는 그냥 중심을 갖고 회전하는 게 아니라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 XY 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XY 좌표는 아메바 도형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이 로테이트 함수에서 다 받아야 돼. 근데 얘는 또 나머지 세 개는 안 건드리고 아메바만 수정해가지고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게요? 미미가 이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코드를 우리가 얼마만큼 안 건드리고 잘만 설계해 놓으면 여러 가지 객체지향이 이점이 있는 겁니다. 빠르게 만드는 건 오히려 구조와 프로그램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뭔가 추가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때 더 효과적으로 추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객체지향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특정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행위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 하냐? 내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뭐냐? 또 실세계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냐? 컴퓨터대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세계 사물을 응용해서 모델링 해야 되면 그거는 객체로 모델링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고요. 응용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합 데이터도 이제 객체로 모델링 하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게, 이 캡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하고, 주로 데이터가 그 객체로 모델링 할 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데이터뿐만 아니라 응용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도 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객체로 모델링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C++에서도 C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입출력할 때 scanf, printf 썼죠. scanf, printf 모르는 사람 있어요? C에서 scanf, printf 썼어요. scanf, printf는 함수예요. 함수로 기능을 모델링했죠. C++에서는 또 뭐 물론 printf와 scanf 쓸 수 있지만 거기는 또 추가적으로 뭘 만들어놨어? cout, cin이라는 걸 만들어놨죠. cout과 cin은 객체예요. 객체로 입출력하는 걸 모델링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왜 cout과 cin을 객체로 모델링했을까? 이 입출력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버퍼 기반 입출력을 해요. 그럼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처리했던 버퍼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scanf가 실행된 다음에 또 scanf 호출하면 이 이전 scanf가 버퍼의 어디까지를 처리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옛날 C에서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scanf가 한번 호출내고 그 다음에 또 scanf 호출내면 예전 scanf가 어디까지 했는지 얘가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C에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방법. 전역 변수 쓰는 방법이 있죠. 또 한 가지 방법. 지역 변수인데 스태틱한 지역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스태틱한 지역 변수는 계속 함수가 종료돼도 그 다음에 불러지면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깔끔한 방법은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고 그 객체가 뭘 유지하고 있어요? 상태로 버퍼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버퍼도 걔가 관리하고 이 버퍼에서 어디까지를 내가 지금 처리했는지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기능들도 우리가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에 따라서는 객체로 만들어,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면 그냥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함수만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만든다. 사인.
사인 30도를 구할 때 예전에 사인 50도를 구했는지 90도를 구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저거는 객체지향으로 뭔가 모델링해서 쓸 기능이 아닌 거죠. 그냥 함수만 만들면 돼. 그러면 자바에서도 쟤를 그냥 함수만 만들어놔요. 함수로. 그런데 예를 봅시다. 같은 원리로 보면 요 인덱스 오브는 문자열이 주어지고 문자가 주어지면 이 문자가 앞에서부터 언제 나타나냐? 있냐? 있으면 몇 번째? 없으면 뭐 마이너스 1 주는 함수예요. 그럼 얘도 예전에 얘가 어떤 걸 검색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죠. 얘는 다 요것과 요것만 갖고 인덱스 오브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과거에 뭘 했는지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얘도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캡슐화, 묶어서 쓴다 라는 개념에서 이 인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뭐 하나만 있더라도 이 인자를 중심으로 이 기능을 호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게 더 쓰기 편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apple.index of a.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어서 문자를 전달하고 문자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 문자열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문자만 전달하는 거죠. 뭐가 더 편리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후자가 더 편리하면은 얘를 일반 함수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어요? 메소드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보통 이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이 주어진 인자 갖고 다 구현할 수 있으면 함수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인자들 중에 어떤 걸 하나를 중심으로 그 인자의 메소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객체지향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보통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얘가 클래스로 모델링 될 수 있는 어떤 그 객체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그 객체 타입의 메소드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함수가 있어요. foo int a int b int c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정수 3개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 과거에 뭘 했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기능도 일반 함수를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죠. 근데 얘의 경우도 만약에 이 A, B를 합쳐가지고 또는 뭐 B, C든 어떤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A라는 걸 만들고 여기가 int A, int B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foo에서 C를 받는 걸로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들만 있다고 해서 걔가 그냥 일반 함수로만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 함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애들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애들을 결합해가지고 클래스로 모델링 해가지고 그 클래스의 메소드로 이 foo라는 기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원시 타입을 하나만 받는 함수도 필요하면은 클래스로 정수 하나를 받는 애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foo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과연 필요한지는 각각 상황마다 봐야 되겠지만 살펴볼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원시 타입을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를 보통 클래스는 멤버 변수로 최소 2개 이상은 유지하겠죠. 하나만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나중에 좀 더 기회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면 이거는 객체를 모델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객체 메소드는 객체 상태를 활용해야 하지만 반드시 또 객체 상태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형태는 얘의 상태를 바꾸는 건 아니죠. 얘의 상태를 보기만 하는 거죠. A가 어딘지만 보는 거지. 애플이 뭐 바나나로 바뀌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객체가 여러 개일 수 있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식별자가 필요하고 객체의 3대 요소가 뭐다? 상태, 행위, 식별자. 식별자는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특정류의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겠고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되므로 필요한 타입의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보통 나타내고요. 행위는 함수로 구현되고 우리가 얘를 멤버 함수라고도 하지만 주로 메소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상태 행위를 하나의 틀로 이용해 정의하는 것을 캡슐라라는 용어로 쓰고요. 이 캡슐라는 두 개를 묶었다는 것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접근 제어라는 걸 제공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강건성도 높여주고 있다. 캡슐라가. 그리고 클래스만 정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거의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실제 뭔가 동작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객체 행위는 클래스의 메소드 구현하지만 클래스에 정의된 모든 메소드가 외부에서 사용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호출해야 되는 것들만 이제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괜히 줬다. 후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후가 밖에서 꼭 불러야 되는 메소드예요. 만들다 보니까 이 함수가 대단히 커졌어. 그럼 뭐래? 모듈로 하겠죠. 몇 개 쪼개서 바라는 것도 만들고 뭐 주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바도 부르고 주도 부르고 이렇게. 근데 이 바와 주는 밖에서 부를 리가 없어. 밖에서 뭐만 부르면 돼? 후만. 그러면 얘만 퍼블릭이고 얘와 얘는 프라이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메소드는 퍼블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접근 제어에서는 모든 애들을 다 프라이빗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꼭 퍼블릭으로 바꿔도 문제 없거나 꼭 퍼블릭으로 돼서 밖에서 써야 되는 애들만 퍼블릭으로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이제 자바에서 다중정의할 수가 있고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요. 보통 한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에 사용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생성해야 되는 거의 개수를 제한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도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언제 많이 해야 되냐면 이 타입의 객체를 한 1000개를 생성해야 돼. 그러면 이거 너무 많지 않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성해야 되면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 봤는데 얘는 굳이 여러 개를 생성할 이유가 없는 애야. 그러면 아예 여러 개를 생성 못하도록 뭔가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객체 생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으면 그걸 뭔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매우 많이 생성하거나 객체가 매우 무거우면은 그러니까 요 무거운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 보통 객체를 생성하는데 얘가 멤버 변수가 5개야.
그럼 이 5개의 멤버 변수를 생성과 동시에 다 초기화 해줘야 되잖아요. 다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너무 무거우면 얘는 꼭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요거의 초기화를 아예 생성할 때부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필요한 시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이 있다. 그럼 도서관에서 여러 책들을 클래스로 만들어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 책 클래스는 그 PDF로 그 도서 내용까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책 클래스의 책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DB에서 얘의 그 PDF를 다 메모리를 갖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검색만 해서 그냥 앞에 덧장하고 목차만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관심 있어서 얘를 뭐 이북을 다운로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갖고 와야 되겠지만 그게 멤버 변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내가 이 책 객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까지 몽창 다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 필요한 내용은 무거우면 그리고 얘가 너무 많은 내용이면 굳이 처음부터 무조건 객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뒀다가 안 만들고 있다가 얘가 꼭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이렇게 무거우면은 얘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세계에선 레이지한 게 좋은 거예요. 레이지가 이렇게 게으른 거잖아요. 게으른 거 원래 나쁜 건데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레이지한 게 좋은 거예요. 레이지한다는 건 지금 즉시 필요한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 필요하지 않은 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객체 생성할 때도 필요에 따라서는 레이지할 필요가 있어요. 게으르게 다 초기화하지 말고 꼭 필요한 애들만 초기화하고 나머지 애들은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때 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는 아예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